음식을 거의 넘기지 못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에블린 할머니였죠. 항암 치료 6개월째, 입맛은 완전히 사라졌고 제가 무엇을 가져다 드려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죽도, 단백질 음료도, 부드러운 수프도 전부 거부당했습니다. 입을 다문 채 창밖만 바라보시던 그 야윈 옆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영양사로 15년을 일했지만 저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뉴얼에 적힌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거부, 또 거부. 환자의 체중이 매주 줄어드는 숫자를 바라보는 일은 베테랑인 저에게도 매번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같은 병동의 한 보호자가 작은 보온병을 들고 와서 에블린의 입에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넣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무엇을 줘도 거부하던 그분이 천천히 그 국물을 삼키셨습니다. 한 입, 그리고 잠시 뒤 또 한 입.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자트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물 한 모금조차 힘겨워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국물의 정체는 제가 평생 환자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믿어온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삼계탕이라는 이름의 닭과 인삼으로 정성껏 끓인 따뜻한 국물이었죠. 맵지도 기름지지도 않은 맑고 부드러운 국물이었습니다. 제가 책에서 배운 그 어떤 환자식보다도 소박해 보이는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동의 보호자들이 하나둘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한 겁니다. 동료 간호사 마리아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니엘, 또 한 가족이 한인마트가 어디냐고 물어봤어. 이번 주만 5번째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미국 종합병원의 항암병동에서 왜 환자 가족들이 줄지어 한국 식료품점으로 몰려갔을까요? 그리고 저는 데이터와 매뉴얼만 믿어온 15년차 영양사인 저는 그해 겨울 제가 알던 영양학의 빈칸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한 그릇의 국물 앞에서 제가 쌓아온 15년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다니엘 카터입니다. 텍사스에서 나고 자랐고 미국 한 종합병원의 종양내과에서 인상 영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암 환자들이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하면 한 입이라도 더 드시게 할 수 있을지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올해로 15년째입니다.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26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영양이라는 게 숫자의 문제라고 믿었습니다. 단백질 몇 그램, 열량 몇 칼로리, 비타민 몇 밀리그램.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정확히 계산해서 그걸 채워 넣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마치 부족한 연료를 채우는 것처럼요. 저는 그 계산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대학에서 영양학을 전공할 때도 저는 늘 성적표 맨 위에 이름을 올리는 학생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꽤 잘했습니다. 병원에서 저는 까다롭기로 유명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두고 매뉴얼이 걸어다닌다고 농담하곤 했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식단을 조정하는 제표는 빈틈이 없었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은 절대 환자에게 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민간요법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 어떤 음식 이야기도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저는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그건 효과 없습니다. 이 말을 저는 15년간 수천 번도 더 했을 겁니다. 어떤 환자가 옆집 할머니가 이걸 먹고 나았대요 라고 말하면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거 없는 희망은 환자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고 믿었으니까요. 제 책상 위에는 늘 두꺼운 영양학 지침서가 놓여 있었고 저는 환자 한 명 한 명의 식단을 그 지침서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마침마다 병동을 돌며 환자들의 식판을 점검하고 무엇을 얼마나 남겼는지 일일이 기록하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기록들이 보여서 제 판단에 근거가 되었죠. 그런데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누구나 한 가지 벽에 부딪힙니다. 바로 식욕 부진이라는 벽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사실 암 그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먹지 못하는 것. 그게 진짜 적입니다. 항암제는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입안과 위장도 함께 망가뜨립니다. 입안이 헐어서 따끔거리고 모든 음식에서 새맛이 나고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힙니다. 그러니 환자들은 점점 먹지 않게 됩니다. 먹지 않으면 기운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면 치료를 견딜 힘이 사라지고 그러면 회복은 더 멀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영양 상태가 무너진 환자는 같은 치료를 받아도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저는 그 사실을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한때 제가 담당했던 40살의 한 남성 환자는 치료 자체는 잘 견뎌냈지만 끝내 음식을 거부하다가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제게 했던 말이 미안해요 다니엘, 정말 먹고 싶은데 입이 받질 않네요 였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제 가슴 한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욕부진이라는 적 앞에서 늘 절박했습니다. 저는 이 악순환을 깨는 게 제 평생의 과제라고 여겼습니다. 부드럽게 만든 고단백죽, 향을 최대한 줄인 단백질 음료, 온도를 차게 한 푸딩까지. 환자가 한 입이라도 더 넘기게 하려고 저는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식판에 올라가는 음식의 색깔까지 신경 썼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음식은 환자의 식욕을 떨어뜨리니까요. 그렇게 15년을 일하면서 저는 제 분야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미국 어느 병원에 가도 저만큼 환자식을 잘하는 사람은 드물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자부심에는 사실 작은 오만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 음식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이라는 걸 거의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거라곤 빨갛고 맵다는 것뿐이었죠. 언젠가 동료가 점심으로 한국식 매운 라면을 먹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새빨간 국물과 코를 찌르는 매운 냄새를 맡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걸 어떻게 먹지? 환자식으로는 절대 안 될 음식이군. 한국 음식은 자극적이고 기름지다는 것. 그게 제가 가진 한국 음식에 대한 전부였습니다. 무관심에 가까운 편견이었죠. 매운 음식은 항암 환자의 헌 입안을 더 아프게 한다. 그러니 한국 음식은 환자식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음식이다. 저는 그렇게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자제품을 잘 만든다는 것 정도. 그 이상은 제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먼 나라였습니다. 어쩌면 제 머릿속 한국은 여전히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 멈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오래된 전쟁 이야기. 그 가난하고 헐벗은 나라의 이미지가 제 머릿속 한국의 전부였으니까요. 그 사이 한국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의 음식이 제 병동에, 그것도 제가 평생을 바쳐온 환자식의 영역에 들어오리라고는 그때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그해 가을 에블린이라는 환자가 우리 병동에 입원하면서 시작됩니다. 에블린은 73이었습니다. 작고 마른 체구에 늘 단정하게 머리를 비춰넘긴 우아한 분이었죠.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우리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 회진 때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양반이 참 꼼꼼하네. 자네만 믿겠소. 그 말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처음 몇 주는 그래도 식사를 어느 정도 하셨습니다. 양은 적었지만 제가 짜드린 식단을 따라와 주셨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에블린이 제 평범한 환자 중 한 분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그래왔듯 제 매뉴얼대로 잘 관리될 뿐이라고요. 에블린은 젊은 시절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했습니다. 병실에서도 늘 책을 가까이 두셨고 회진을 도는 젊은 의사들에게 다정하게 안부를 물으셨죠. 가끔은 제게 자네는 끼니는 챙겨 먹나? 라며 거꾸로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든 와중에도 남을 먼저 살피는 그런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깊어질수록 에블린은 점점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달쯤 지나자 식판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죽을 가져가면 고개를 저으셨고 단백질 음료는 한 모금 드시고는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새 맛이 나요, 다니엘. 그게 에블린이 제게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가져가도 그분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한때 우아하게 빛나던 그분의 얼굴에서 점점 생기가 빠져나가는 걸 저는 매일 지켜봐야 했습니다. 볼은 움푹 패였고 손목은 제 손가락으로 감쌀 수 있을 만큼 가늘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식판을 들고 병실에 들어서자 에블린이 힘없이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네, 다니엘. 자네 정성은 아는데 도저히 입에 넣을 수가 없어.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체념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식판을 그대로 들고 나오면서 등 뒤로 닫히는 병실 문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식판이 음식의 양을 줄여보기도 하고 좋아하실 만한 향을 더해보기도 하고 식사 시간을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좋아하셨다는 옛날 음식을 비슷하게 재현해보기도 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매주 회진 때마다 저는 에블린의 체중이 적힌 차트를 들여다봤습니다. 한 주에 1kg, 그 다음 주에 또 1kg. 숫자가 줄어드는 걸 지켜보는 일은 베테랑이라는 제 자존심을 매주 조금씩 깎아냈습니다. 회진을 마치고 돌아서는 제 발걸음은 매번 조금씩 더 무거워졌습니다. 에블린의 따님인 사라가 어느 날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였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이대로 굶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든 먹게 할 방법이 정말 없나요? 저는 차마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차트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있게 대답했을 질문이었지만 그날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그날따라 무척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라는 더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 속에 담긴 실망을 저는 분명히 읽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주차장에서 한참을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은 채 어두운 앞유리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제 모든 지식이 에블린이라는 한 사람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뉴얼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데이터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정교한 표와 계산이 정작 한 사람을 먹게 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영양소라는 숫자 너머에 내가 15년 동안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질문은 너무 낯설어서 저는 이내 고개를 흔들어 떨쳐냈습니다. 숫자가 전부라고 믿어온 사람에게 그 질문은 자신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답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작은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국물의 모습으로 제게 찾아오리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막막한 날들이 이어지던 11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에블린의 시판을 거의 그대로 들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 끝 휴게실 앞을 지나는데 같은 병동에 입원한 다른 환자의 보호자 한 분이 작은 보온병의 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코끝에 낯선 향이 스쳤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깊고 따뜻한, 어딘가 인삼 같기도 하고 한약 같기도 한 향이었죠. 매운 냄새도 기름진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맑고 정갈한 향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시판이 어색하게 기울어졌지만 그 향에 정신이 팔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늘 소독약 냄새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무미건조한 공기 속에서 그 따뜻한 향은 마치 누군가의 집 부엌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낯설고도 정겨웠습니다. 보온병에 든 분은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동양계 여성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분의 이름은 정여사였고 옆 병실에 입원한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보온병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뽀얀 국물을 작은 그릇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업적인 호기심에 그만 말을 걸고 말았습니다. 실례지만 그게 뭔가요? 정 여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삼계탕이에요. 한국 음식인데 닭이랑 인삼을 넣고 푹 끓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입맛이 없으셔서 이거라도 드시라고 매일 끓여와요. 삼계탕. 그 이름을 저는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닭과 인삼이라는 조합도 낯설었죠. 솔직히 저는 속으로 또 그 익숙한 의심을 했습니다. 인삼이라니. 또 무슨 민간요법 같은 건가? 인삼이라는 재료에 대해 제가 아는 거라곤 비싼 약초라는 것 정도였습니다. 미국에서도 건강식품 매장에서 인삼 보충제를 본 적은 있었지만 그게 음식에 통째로 들어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정 여사는 제 표정에서 의심을 읽었는지 덧붙였습니다. 약은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한국에서 몸 약한 사람한테 끓여주는 음식이에요. 별것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 본 한 가지 장면이 제 의심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정 여사가 그 국물을 옆병실로 가져가자 침대에 누워 계시던 그분의 어머니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국물을 받아 드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분 역시 항암 치료 중이라 평소 식사를 잘 못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뽀얀 국물만큼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넘기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문 너머로 잠시 지켜보다가 고개를 갸웃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저 우연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날 컨디션이 좋으셨겠지. 마침 입맛이 도는 날이었겠지. 저는 제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애써 합리적인 우연으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자리로 돌아와 차트를 정리하는 내내 그 뽀얀 국물의 잔상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은 며칠 뒤 제 환자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에블린의 따님 사라가 정 여사와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나눈 모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처지의 보호자로서 서로 위로를 주고받다가 정 여사가 사라에게 그 삼계탕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어머니가 다른 건 다 거부하셔도 이 국물만큼은 드세요. 한번 권해보세요. 그날 오후 사라는 정 여사가 나눠준 삼계탕 국물을 보온병에 담아와서 에블린에게 조심스레 권했습니다. 저는 마침 회진을 돌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라가 작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술 떠서 에블린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거부하시겠지? 무엇을 드려도 고개를 젓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에블린은 그 맑은 국물을 입에 머금더니 천천히 삼키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어머나, 이건 넘어가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차트펜이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2달 동안 그 어떤 음식도 거부하던 에블린이 그 국물은 한 숟가락, 2숟가락 넘기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펜을 주울 생각도 못한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15년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에블린은 국물을 한 모금 더 넘기시고는 눈을 지그시 감으셨습니다. 그 표정은 고통스러운 환자의 얼굴이 아니라 오랜만에 따뜻한 무언가를 맛본 사람의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닭 푹 구워주시던 그 맛이 나네. 에블린이 작게 속삭이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등줄기를 타고 묘한 전율이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사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2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보셨죠? 어머니가 드셨어요. 정말 드셨다고요?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차갑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말이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한참 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국물 정확히 뭐가 들어간 건지 아세요? 사라는 고개를 저으며 정 여사를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직접 끓이신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작은 한식 가게에서 사오신 거래요. 준이라는 청년이 하는 가게라고 하던데요. 준. 그 이름을 저는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가게 이름도 모르세요? 제가 묻자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작은 한식 도시락 가게래요. 정 여사님 말로는 그 청년이 직접 새벽부터 닭을 손질해서 끓인다고 하더라고요. 손님이 많은 곳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조용히 하는 가게라던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 한 청년의 모습을 어렴풋이 그려봤습니다. 새벽부터 혼자 큰 솥 앞에서 닭을 끓이는 젊은이라니 어쩐지 쉽게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낮에 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무엇을 줘도 거부하던 환자가 어떻게 그 국물은 넘긴 걸까? 제 안에서 2가지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한쪽에서는 직업적인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연일 거야. 그날 컨디션이 좋았을 뿐이야. 데이터로 확인하지 않은 건 믿을 수 없어.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2달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넘긴 에블린의 그 표정이 그리고 희망을 되찾은 사라의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환자에게 거짓 희망을 주는 걸 가장 경계해왔습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무언가에 환자가 매달리다가 정작 받아야 할 치료를 놓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 단호함이 제 발목을 잡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앞에서 환자가 음식을 넘기는 걸 보고도 저는 그것을 우연이라며 외면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그 낯선 이름을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삼계탕. 무엇이 들어가는 음식인지, 어떤 원리인지, 정말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저는 그 답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15년의 원칙이 무너지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검색 결과를 읽어내려 가던 저는 한 가지 사실에 묘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삼계탕은 한국에서 수백 년 동안 기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먹여온 전통 음식이라는 것. 환자나 노인, 아이가 아플 때 끓여주던 음식이라는 것. 그건 제가 그토록 경계하던 근거 없는 민간요법과는 결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한 민족이 아픈 사람에게 먹여온 음식이라면 거기엔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처음으로 제 의심의 벽에 작은 틈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화면을 더 내려보니 삼계탕에는 닭과 인삼뿐 아니라 찹쌀과 대추, 황기 같은 재료가 함께 들어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제가 영양학 책에서 본 적 있는 소화가 쉽고 기력 회복에 좋은 재료들이었습니다. 자극적인 향신료나 기름 범벅의 조리법이 아니라 그저 좋은 재료를 오래 끓여 우려낸 맑은 국물. 제가 그동안 가졌던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의 불빛 아래에서 저는 제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한참을 멈춰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직접 그 가게를 찾아가 보기로요. 그 준이라는 청년을 만나서 대체 그 국물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제 2눈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로 확인되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다는 제 오랜 신념이 그날만큼은 저를 정반대 방향으로 떠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건 의심이 아니라 제가 인정하기 싫었던 호기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출근길 내내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15년차 베테랑이 한낱 작은 도시락 가게의 국물 하나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게 스스로도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에블린을 다시 먹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제 자존심 따위는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날 아침 제가 내린 15년 만에 가장 낯선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저는 사라에게 가게 주소를 받아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에서 차로 15분 거리, 오래된 상가 건물 한쪽 구석에 그 가게는 있었습니다. 간판도 작고 낡았고 유리문에는 한글과 영어로 도시락과 반찬을 판다는 안내가 붙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첫인상은 무척 초라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벽, 손때 묻은 작은 진열대, 낡은 형광등. 이런 곳에서 만든 국물이 어떻게 제 환자를 움직였을까? 저는 결국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맑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만 해도 저는 잠깐 들러 재료만 확인하고 금방 나오리라 생각했습니다. 길어야 10분이면 충분할 거라고요. 하지만 그날 저는 그 작은 가게에서 1시간이 넘게 머물게 됩니다. 가게 안에서는 그 따뜻한 향이 가득했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한 청년이 큰 솥을 들여다보며 거품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격의 동양인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준이었습니다. 준은 저를 보더니 어색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시락 찾으세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눈빛은 맑고 정직했습니다. 앞치마에는 국물 자국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고 손등에는 오랜 주방일로 생긴 작은 화상 흉터가 여러 개 보였습니다. 그 흉터들이 이 청년이 얼마나 오래 이 솥 앞에 서 있었는지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처음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종합병원 영양사라고 소개하고 한 환자가 그의 삼계탕을 먹고 2달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넘겼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준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분이 드셨다고요? 그는 마치 자기 일처럼 두 손을 모으며 환하게 기뻐했습니다. 손님이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는 소식 하나에 저렇게까지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을 저는 오랜만에 봤습니다. 저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 국물에 정확히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업상 환자가 먹는 음식의 성분을 알아야 해서요. 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주방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솥 옆에는 그날 쓸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닭이요? 닭은 닭. 그리고 이거, 인삼이에요. 한국 인삼. 그리고 찹쌀, 대추, 마늘, 황기라는 약재예요. 저는 그 재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인삼은 하얗고 길쭉했고 대추는 붉고 통통했으며 찹쌀은 뽀얀 윤기가 돌았습니다. 화학 첨가물도 인공 조미료도 없었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흔히 보던 가공식품에 그 길고 복잡한 성분표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직한 자연 재료들이었습니다. 비린내를 잡으려고 마늘과 생강을 쓰고 국물의 깊이를 위해 대추와 황기를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정말 전부였습니다. 저는 직업적인 습관으로 머릿속에 그 재료들의 영양 성분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그런데 떠올릴수록 그 단순한 조합이 오히려 정교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매운 양념은 안 넣어요? 제가 묻자 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계탕은 안 매워요. 아픈 사람, 노인, 애기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순해요. 저는 속으로 적잖이 놀랐습니다. 한국 음식은 다 맵고 자극적이라고 믿었던 제 생각이 그 순간 와르르 무너졌으니까요. 준은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름에 제일 더울 때, 기운 없을 때 이거 먹어요. 이열치열이라고 뜨거운 거 먹고 힘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준에게 물었습니다. 이 음식 누구한테 배웠어요? 준은 잠시 손을 멈추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요. 제가 어릴 때 몸이 약했는데 아플 때마다 할머니가 이걸 끓여주셨어요. 그래서 미국 와서도 이건 꼭 제대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 말을 하는 준의 눈가가 잠깐 촉촉해졌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혼자 새벽마다 솥 앞에 서는 이 청년에게 이 국물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고향과 할머니를 잇는 끈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솥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푹 고아지고 있었고 국물은 오랜 시간 우러나 뽀얗고 진했습니다. 준은 이 국물을 매일 새벽 5시에 나와 끓이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닭을 손질하고 핏물을 빼고 약재를 넣어 3시간 넘게 끓인다고요? 솥 안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고 그 향은 가게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향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향만으로도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환자가 왜 이 국물에 입을 열었는지 그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정성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나와요? 좀 더 편하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묻자 준은 잠시 솥을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빨리 끓이면 국물이 안 깊어요. 천천히 오래 끓여야 닭이 부드러워지고 약재 맛이 우러나요. 아픈 사람이 먹는 건데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하는 준의 표정은 더없이 진지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하던 작은 가게에서 한 청년이 매일 새벽 그 누구의 칭찬도 없이 이런 정성을 쏟고 있었던 겁니다.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가 병원에서 매뉴얼만 들여다보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헌신을 느꼈습니다. 영양사로서 저는 그 조합을 머릿속으로 분석해봤습니다. 닭은 소화가 쉬운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항암 환자에게 가장 부족하기 쉬운 게 바로 단백질이죠. 게다가 오래 끓여 부드러워졌으니 입안이 헌 환자도 자극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찹쌀은 위에 부담이 적은 탄수화물이고 따뜻한 국물은 그 자체로 식욕을 돋우고 소화를 돕습니다. 자극적인 향신료가 없으니 쇠맛에 예민해진 환자의 입맛에도 거부감이 적습니다. 게다가 인삼은 예로부터 기력을 보충하는 약재로 널리 쓰여왔고 황기 역시 한방에서 몸의 기운을 돋우는 재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암을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지 못해 기력이 바닥난 환자가 다시 한 입을 넘기게 만드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음식은 제가 만든 그 어떤 환자식보다 강력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볼수록 이건 우연히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아픈 사람을 먹이며 다듬어진 일종의 회복식이었던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수많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손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다듬어진 살아있는 지혜였습니다. 저는 그날 가게를 나서며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데이터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며 찾아온 그 가게에서 오히려 데이터가 그 음식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발걸음이 가게에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머릿속에서는 영양 성분표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분표 옆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자꾸만 속삭였습니다. 다니엘, 너는 그동안 무엇을 본 거냐고? 너는 음식을 영양소의 조합으로만 봤지 그 안에 담긴 사람의 마음은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지 않느냐고. 가게를 나와 차에 오르는 동안 저는 운전대 위에 손을 올린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동을 거는 것조차 잊은 채로요. 그런데 그날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들 중에 동양인이 아닌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겁니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할 것 없이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들어와 삼계탕을 비롯한 한국 음식을 사갔습니다. 한 중년 백인 부부는 어머니가 항암 치료 중이신데 이 국물만 드신다며 2통을 사갔습니다. 또 한 젊은 여성은 지난번에 먹어보고 너무 좋아서 또 왔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흑인 남성은 능숙하게 한국어로 삼계탕 하나요? 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온갖 인종의 사람들이 같은 음식을 찾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에서는 한국 음식이란 그저 동양인들이나 먹는 낯선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리 병동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구나.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훨씬 넓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이었구나. 집에 돌아온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켜고 한국 음식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로 퍼졌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 앞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국에는 H마트라는 한국 식료품 체인이 있는데 이 회사는 1982년 뉴욕 퀸스의 작은 식료품점 하나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건너온 이민자가 연 구멍가게 수준의 작은 가게였죠. 그런데 그 작은 가게가 2023년에 70개, 2024년에 80개를 넘어서더니 지금은 미국 18개 주에 1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는 미국 최대의 아시아 식료품 체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직원만 6천 명이 넘고 5개의 거대한 물류센터까지 갖췄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식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이민자들을 위한 작은 가게였는데 이제는 백인도 흑인도 히스패닉도 일부러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 문을 연 매장 중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도 있어서 지역의 관광 명소처럼 사람들이 몰린다고 했습니다. 작은 구멍가게 하나가 100개가 넘는 대형 체인이 되기까지. 저는 그 숫자의 의미를 곱씹어봤습니다. 그건 단순히 한 회사가 커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미국인이 한국 음식을 찾게 되었다는 거대한 흐름의 증거였습니다. 뉴욕타임스 같은 유명 신문도 이 한국마트를 두고 미국인의 식습관을 바꾸고 있는 문화 현상이라고 다뤘다고 합니다. 제가 그토록 무관심했던 그 먼 나라의 음식이 어느새 제가 사는 나라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러다 문득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1950년대 그 머나먼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미국의 식량 원조의 기대에 끼니를 잇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보낸 밀가루와 분유로 겨우 배고픔을 면하던 나라였죠. 그런데 그로부터 70여 년이 흐른 지금 바로 그 나라의 음식이 미국 환자의 식탁에 올라 입맛을 되찾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까마득한 시간의 간격 앞에서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5년간 환자식을 연구했다고 자부했던 제가 정작 제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던 이 거대한 변화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제 안에서 오랫동안 단단했던 무언가에 이제는 제법 큰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 사이로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어렴풋이 들여다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출근하자마자 에블린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그 국물을 드실 수 있도록 이번엔 제가 직접 준의 가게에 부탁해두었으니까요. 어쩌면 그것은 15년차 영양사가 처음으로 자신의 매뉴얼 바깥으로 한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발이 앞으로 제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의 저는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준의 가게를 다녀온 그날 이후로 에블린의 시판 옆에는 늘 작은 보온병이 함께 놓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준의 가게에서 갓 끓인 삼계탕 국물을 받아오는 일이 어느새 제 하루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죠. 처음엔 그저 환자가 한 입이라도 더 드시게 하려는 단순한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 변화의 깊이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에 들러 따뜻한 보온병을 받아드는 그 짧은 순간이 어느새 제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은 제가 들어설 때마다 에블린 할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라고 먼저 물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자의 안부를 마치 자기 가족처럼 챙기는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음식에 그대로 담긴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에블린은 며칠 만에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국물을 한 그릇씩 비우기 시작하더니 차츰 그 안에 든 부드러운 닭살도 조금씩 드셨습니다. 국물을 드신 다음 날이면 그분은 눈에 띄게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처음엔 누워서만 국물을 받아 드시던 분이 나중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직접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그렇게 야위어 가던 분의 볼에 역게나마 핏기가 돌았습니다. 메말랐던 입술에도 윤기가 돌아왔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셰념으로 흐릿하던 두 눈에 다시 살아있는 사람의 빛이 돌아온 겁니다. 회진 때 차트를 펼치면 매주 줄어들기만 하던 체중 숫자가 처음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아주 미세하게나마 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차트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혹시 저울이 잘못된 건 아닐까 싶어 직접 다시 체중을 재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0.5kg. 누군가에겐 아주 작고 사소한 숫자였지만 두 달 내내 내리막길만 걷던 그래프가 처음으로 방향을 바꾼 제게는 산처럼 거대한 0.5kg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간호사실에 돌아와 한참을 의자에 앉아 그 차트만 들여다봤습니다. 물론 저는 압니다. 삼계탕이 암을 낫게 한 건 아닙니다. 그건 약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먹지 못해 무너져가던 환자가 다시 먹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치료를 견딜 기력을 되찾았다는 것. 영양사인 제게 그건 그 어떤 첨단 보충제보다 값진 변화였습니다. 제가 15년간 그토록 깨고 싶어 했던 그 악순환의 고리가 작은 보온병 하나로 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회진을 마치고 나오는데 에블린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예전보다 한결 따뜻해진 손이었습니다. 다니엘, 고마워. 그 국물 덕분에 나 다시 살고 싶어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목이 콱 메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수많은 환자에게 영양 상담을 해왔지만 다시 살고 싶어졌다는 말을 들은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늘 환자에게 더 먹어야 한다고 영양을 채워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환자의 마음속에 다시 살고 싶다는 의지를 불어넣은 건 제 정교한 식단표가 아니라 작은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한없이 겸허하게 그리고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미국식 환자 보충 음료와 삼계탕을 나란히 두고 비교해 보곤 했습니다. 제가 평생 환자에게 권해온 그 보충 음료는 영양 성분만 따지면 완벽에 가깝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칼로리가 정확히 계산되어 들어있죠. 하지만 그 음료에는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환자가 그걸 먹고 싶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아무리 영양이 완벽해도 환자가 한 입도 넘기지 못하면 그 숫자들은 종이 위에 의미 없는 기록일 뿐입니다. 반면 삼계탕은 영양 성분표는 단순했지만 환자의 닫힌 입을 열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 앞에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험 삼아 두 가지를 나란히 환자 앞에 놓아본 적도 있습니다. 한쪽엔 제가 자신 있게 만든 고단백 영양음료, 다른 한쪽엔 준의 삼계탕 국물. 환자는 영양음료엔 손도 대지 않은 채 삼계탕 국물만 천천히 비웠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영양학 교과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 아마 어떤 교과서에도 이 답은 적혀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숫자의 영역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기억의 영역이었으니까요. 따뜻한 국물에서 옛날 어머니가 끓여주던 맛을 느끼는 것, 그 그리움이 닫힌 입을 여는 것. 그것은 제가 배운 그 어떤 학문으로도 측정할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간호사 마리아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다니엘, 또 한 가족이 한인마트가 어디냐고 물어봤어. 이번 주만 5번째야. 마리아의 표정에는 신기함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에블린의 가족만 그 국물을 구해오더니
이제는 병동의 다른 환자 가족들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도 나도 한국 식료품점으로 향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가족은 직접 삼계탕 재료를 사다가 집에서 끓여보겠다고 했고, 어떤 가족은 준의 가게 위치를 묻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보호자들이 한인마트에서 카트 가득 한국 식재료를 담아오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한 보호자는 제게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글쎄 마트에 가니까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저는 한국 음식이라곤 평생 먹어본 적도 없었는데 이젠 우리 집 냉장고가 한국 반찬으로 가득해요. 그 말을 하는 보호자의 얼굴엔 아픈 가족을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병동의 휴게실은 어느새 작은 정보교환소가 되었습니다. 보호자들이 모여 앉아 어느 마트에 가면 인삼이 좋은지, 닭은 어떤 걸 써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는 평생 한국 음식이라고 먹어본 적도 없던 미국인 가족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진지한 얼굴로 인삼이며 황기며 하는 낯선 재료 이름을 입에 올리는 모습을 저는 묘한 감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 자신이 그 이름조차 몰랐으니까요. 한 백인 할아버지는 돋보기를 쓰고 휴대폰으로 삼계탕 끓이는 법을 검색하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가족은 준의 가게에서 받아온 국물 맛을 집에서 흉내내보려 몇 번이나 실패했다며 웃었습니다. 병으로 지치고 무거웠던 그 공간에 음식 이야기가 오가면서 작은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한 그릇의 국물을 매개로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풍경이 참 따뜻하면서도 한편으론 신기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이 단지 우리 병동만의 우연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주한 숫자들은 제 작은 병동에서 일어난 일이 사실은 미국 전체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흐름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저를 놀라게 한 건 라면이었습니다. 한국 라면은 2025년 한 해에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서 15억 달러어치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한일 식품 하나가 그렇게 팔린다는 게 저는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매운 라면은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종의 도전 음식처럼 유행하고 있었고, 마트 진열대 한쪽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 동료가 점심으로 먹던 그 새빨간 라면, 제가 환자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며 코를 찌푸렸던 그 음식이 사실은 전 세계 수억 명의 입맛을 사로잡은 거대한 흐름의 일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농수산식품 전체 수출액은 2025년에 104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게다가 농기계 같은 관련 산업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13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더 이상 일부 동양인만 찾는 변두리 음식이 아니라 명확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더 찾아보니 한국의 외식 기업들은 이미 전 세계 50개가 넘는 나라에 수천 개의 매장을 내고 한국의 맛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김밥은 미국의 대형마트 냉동식품 코너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였고, 김은 저칼로리 건강 간식으로 미국 아이들의 도시락에까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식탁이 전 세계의 식탁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숫자들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흐름의 속도였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전체 수출이 32% 늘어나는 사이 농수산식품 수출은 무려 70%가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산업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식품 수출이 성장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농수산식품은 한국의 품목별 수출 규모에서 9위에 올라 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숫자 앞에서 한참을 멈춰섰습니다. 10대 수출 품목. 그건 보통 반도체나 자동차, 선박처럼 거대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첨단 산업 제품들이 차지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쟁쟁한 목록 안에 김치와 라면과 삼계탕 같은 한국의 음식이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겁니다. 제 책상 위에 펼쳐진 그 통계표를 바라보는데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음식이 그 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이 된다는 것. 그건 단순히 맛있다는 칭찬을 넘어선 일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 나라의 음식을 사 먹는다는 뜻이고, 그 나라의 문화가 식탁을 통해 세계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깜깜했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하나의 사실 앞에서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께 들었던 그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미국의 식량 원조로 겨우 끼니를 잇던 그 나라. 그 나라가 이제는 자기 나라 음식을 전 세계 수십 개국에 수출하고 심지어 미국 환자의 식탁에까지 올리고 있었습니다. 받아먹던 나라에서 먹여주는 나라로. 불과 70여 년. 한 사람의 인생도 채 끝나지 않을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나라가 그토록 멀리까지 걸어온 겁니다.
폐허 위에서 굶주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전 세계가 줄 서서 사 먹는 음식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역전 앞에서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그 오래된 흑백 사진 같은 인식이 얼마나 낡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입안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무지가 부끄러움으로 바뀌는 그 순간의 감각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그동안의 모든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국물을 넘기던 에블린의 편안한 얼굴, 새벽 5시부터 소답해 서서 거품을 걷어내던 준의 진지한 눈빛, 온갖 인종의 사람들이 드나들던 그 작은 가게, 휴게실에 모여 낯선 재료 이름을 주고받던 보호자들,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지면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음식을 영양소의 합으로만 봤습니다. 단백질 몇 그램, 칼로리 몇 칼로리. 그 숫자만 정확하면 충분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정작 환자를 다시 살게 한 건 그 숫자 너머에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한 청년이 할머니를 떠올리며 새벽마다 끓여낸 정성. 수백 년 동안 한 민족이 아픈 사람을 위해 다듬어온 지혜.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 담긴 마음. 그것이 바로 제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계산표에 넣어본 적 없던 가장 중요한 영양소였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몸을 채우는 연료가 아니었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위로하고 기억을 불러오고 다시 살고 싶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픈 가족에게 삼계탕을 끓여주던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제가 가장 배워야 할 영양학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매뉴얼에는 정작 그 가장 중요한 한 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한마디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15년간 나는 영양소만 봤다. 정작 환자가 먹고 싶게 만드는 건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 깨달음은 부끄러우면서도 동시에 제 가슴을 뜨겁게 채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 하나가 활짝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제가 15년 동안 외면해온 진실이 환한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그 청년 준을 이제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가게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를 그저 작은 도시락 가게 주인쯤으로 여겼습니다. 영어도 서툰 별 볼 일 없는 젊은이라고요. 하지만 이제 제 눈에 비친 준은 한 그릇의 음식으로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제가 평생 흉내낼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그리고 그가 자란 나라에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싶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를 다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엔 재료를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그에게 묻고 싶은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주 토요일 늦은 오후 저는 다시 준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마침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준은 가게 안쪽에서 다음날 쓸 인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에블린 할머니, 국물은 아까 보내드렸는데.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국물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왔어요. 사실 그 말을 꺼내기까지 저는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15년 차 베테랑이 작은 가게의 젊은 사장에게 무언가를 배우러 왔다는 게 처음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에블린의 그 따뜻한 손을 떠올리자 그런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금 놀란 듯했지만 곧 작은 의자를 권하며 저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손님 없는 작은 가게에서 처음으로 길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후의 노을이 불길고 있었고 가게 안에는 여전히 그 따뜻한 국물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초라하게만 보였던 그 작은 공간이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준은 21살에 혼자 미국으로 건너왔다고 했습니다.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돈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영어도 서툴었죠. 처음 몇 년은 식당 주방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고 채소를 다듬으며 버텼다고 했습니다. 손등의 그 화상 흉터들도 그때 생긴 거라고요. 뜨거운 기름에 대고 무거운 솥에 부딪히며 생긴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다 제가 버텨온 시간이에요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무시도 많이 당했답니다. 영어 발음이 어눌하다고 비웃음을 사기도 했고 동양에서 온 작은 청년이라며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문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고 면박을 당한 날도 있었고 월급을 떼인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좁은 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밤마다 고향의 할머니를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제일 힘들 때요. 할머니 삼계탕이 제일 먹고 싶었어요. 근데 할머니는 한국에 계시고 저는 여기 혼자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끓여 먹기 시작한 거예요. 주는 그렇게 말하며 손에 든 인삼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 작은 인삼 한 뿌리에 그의 외로웠던 밤들이 전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묻자 주는 인삼을 만지던 손을 잠시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음식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정성을 들이면 먹는 사람이 다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묵묵히 제대로 만들기로 했어요. 화려한 거 말고 진짜 정직한 음식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그렇게 자랑하던 매뉴얼보다 글도 못 배운 한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훨씬 더 깊은 진실을 담고 있었으니까요. 음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성을 들이면 먹는 사람이 다 한다. 저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제 두꺼운 영양학 지침서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은 그러나 모든 것을 꿰뚫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주는 작은 도시락 가게를 열기까지 5년이 넘게 걸렸다고 했습니다. 모은 돈은 적었고 처음엔 손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나와 솥에 불을 올렸습니다. 단 한 명의 손님을 위해서라도 어제와 똑같은 정성으로 국물을 끓였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할머니는 보고 계시니까요. 주는 그렇게 말하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끓인 그 국물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한 손님이 두 손님을 데려오고 그 손님이 또 다른 손님을 데려오고 특히 몸이 아픈 사람들 사이에서 이 가게 국물을 먹으면 기운이 난다는 이야기가 조용히 퍼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요. 신기하죠? 주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게 신기한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정성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다 준이 조용히 덧붙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제가 에블린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당신 덕분에 그분이 다시 살고 싶어졌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하자 준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치료약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가 아플 때 끓여주시던 거예요. 기운 차리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냥 할머니가 끓여주던 방식 그대로 만든 것뿐이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은 저는 15년 동안 환자를 낫게 하는 건 정확한 데이터와 첨단 영양학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이 청년은 자신이 한 일을 그저 할머니가 끓여주던 방식 그대로일 뿐이라며 공을 모두 돌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어떤 과장도 어떤 자기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을 끓이던 한 할머니의 마음을 이어받았을 뿐이라는 담담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의료진을 봐왔습니다. 작은 성과 하나에도 자기 공을 내세우고 환자의 회복을 자신의 능력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한 사람의 환자를 다시 살게 한 그 엄청난 일을 두고도 모든 공을 머나먼 고향의 할머니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겸손함 앞에서 저는 제 15년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리차잔을 감싼 제 두 손에 자꾸만 힘이 들어갔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15년 차 베테랑 영양사가 작은 도시락 가게의 청년 앞에서 눈물을 참고 있었던 겁니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옳다고 믿어온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작고 소박한 가게에서 영어도 서툰한 청년에게서 배우고 있다는 깨달음.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저는 한참을 고개를 숙인 채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런 저를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보리차를 한 잔 더 따라주었습니다. 그 배려조차도 그가 만들 국물처럼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음식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비율로 영양소를 조합해 제조하는 무언가라고요. 하지만 준에게 음식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고향의 온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정성을 한 그릇에 담아 전하는 것. 그래서 그 국물에는 제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힘이 깃들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무리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비율을 맞춰 끓인다 한들 거기엔 준이 새벽마다 솥 앞에서 떠올렸을 할머니의 얼굴이 담겨 있지 않을 겁니다. 음식의 진짜 비밀은 성분표가 아니라 그 음식을 끓이는 사람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저는 평생 그 비밀을 영양 성분 어딘가에서 찾으려 했지만 답은 처음부터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가게를 나서기 전 저는 준에게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제가 15년 동안 배우지 못한 걸 단 몇 달 만에 가르쳐줬어요. 준은 제 손을 맞잡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야말로 제 음식을 환자분께 가져다 주셔서 감사해요. 그 맞잡은 손에서 저는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마치 그가 끓이던 국물처럼 깊고 오래가는 온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제 지난 15년을 천천히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분명 좋은 영양사였습니다. 정확했고 성실했고
환자를 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숫자로, 음식을 성분으로만 봤던 겁니다. 그들이 살아온 시간, 그들이 그리워하는 맛, 그들의 마음속 기억, 그 가장 인간적인 것들을 저는 제 차트 어디에도 적어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거부했던 그 수많은 민간요법들, 효과 없다며 단칼에 잘라냈던 그 음식 이야기들, 그중 어떤 것은 정말 근거 없는 헛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중 어떤 것은 어쩌면 삼계탕처럼 오랜 세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게 해온 진짜 지혜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둘을 구분할 생각조차 없이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똑같이 내쳤던 겁니다. 그 오만함이 그날따라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가 줄 서서 사먹는 음식을 만들어낸 그 나라. 그 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이제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좋은 재료나 뛰어난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한 그릇이라도 더 먹이려는 그 마음. 정성을 다하면 먹는 사람이 다 안다는 그 믿음. 바로 그 마음이 한 나라의 작은 부엌에서 시작해 전 세계의 식탁까지 번져나간 진짜 힘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작은 한인마트가 100개가 넘는 대형 체인이 되었는지, 왜 한국 음식이 전 세계 수십 개국으로 퍼져나가는지. 그건 단순히 마케팅이나 유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중가편 수많은 사람들이 머나먼 타국에서도 할머니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정직하게 음식을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 진심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그것이 모여 거대한 흐름이 된 겁니다. 숫자로 모이던 그 수출 통계 뒤에는 준 같은 사람들의 정직한 새벽이 수없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음속을 무겁게 누르던 무언가가 사라진 자리에 따뜻하고 맑은 무언가가 들어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출근하기 전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15년간 매뉴얼만 믿어온 고집스러운 영양사가 아니라 이제 막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기 시작한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앞으로 제가 환자를 대하는 방식이, 음식을 바라보는 눈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알았으니까요. 거울 속에 저는 처음으로 제 직업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출근길 저는 가장 먼저 에블린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분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에서 봄을 지나 다시 여름의 문턱에 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병동에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깊은 변화가 새겨졌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은 어느 화요일 오후 복도에서 우연히 맡은 한 줄기 국물 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의 식단을 짤 때 영양 성분표만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나고 자랐는지, 어떤 음식을 그리워하는지, 어머니가 끓여주던 맛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렇게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과 마음을 식단에 담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음식을 거부하던 환자들이 조금씩 다시 숟가락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한 환자에게는 어머니가 끓여주던 콩수프를 떠올리게 했고, 이탈리아계 노인에게는 어린 시절의 따뜻한 미네스트로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음식에 담긴 추억을 꺼내자 닫혀있던 입맛이 다시 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그토록 풀고 싶어하던 식욕부진이라는 숙제의 답이 의외로 그 사람의 마음속 기억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병원 영양상담실에는 이제 새로운 선택지 하나가 자리 잡았습니다. 입맛을 잃은 환자에게 저는 이렇게 권하곤 합니다. 혹시 따뜻한 국물 음식은 어떠세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는 회복식이 있어요. 물론 저는 그것이 치료약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먹지 못해 무너져가는 환자에게 다시 한 입을 넘기게 하는 그 작은 입,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걸 이제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동료 의료진들도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환자들이 실제로 다시 먹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리아는 제게 다니엘, 요즘 사람이 달라졌어. 예전엔 매뉴얼이 걸어다닌다고 했는데 이젠 마음이 걸어다니는 것 같아 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제가 들어본 칭찬 중 가장 기뻤습니다. 한때 제가 가장 싫어하던 민간요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이제 저는 함부로 단정짓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다고 무조건 내치기보다 그 안에 담긴 오랜 지혜를 먼저 들여다보게 되었으니까요. 에블린은 그 겨울을 무사히 넘기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병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분은 기력을 되찾아 예정된 치료를 끝까지 잘 견뎌내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음식을 즐기게 되셨습니다. 태어나시던 날 에블린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자네 덕분에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먹으면서 지낼 수 있었어. 음식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나도 늙어서야 알았네. 저는 그 말씀에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 위로를 가르쳐 준 건 제가 아니라 한 청년과 그의 할머니, 그리고 머나먼 한국이라는 나라였으니까요. 태어나시던 날 에블린은 마지막으로 준의 가게에 들러 직접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마주한 그 자리에서 에블린은 준의 두 손을 꼭 잡고 고맙네 젊은이, 자네 국물이 이 늙은이를 살렸어 라고 하셨습니다. 준은 그저 수줍게 웃으며 잘 드셔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라고 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또 한 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준의 가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작고 초라했던 도시락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제법 이름난 곳이 되었습니다. 겸원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회복식을 찾는 손님들이 줄을 잇기 시작한 겁니다. 준은 얼마 전 가게를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나와 솥에 불을 올리고 여전히 똑같은 정성으로 국물을 끓입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그 국물을 찾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는 것뿐입니다. 저는 가끔 그 가게에 들러 국물 한 그릇을 비우고 옵니다. 그럴 때마다 준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줍니다. 어느새 우리는 나이도 국적도 다르지만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준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에 계신 할머니께 영상통화로 그동안의 일을 전해드렸더니 할머니가 한참을 우셨다고요. 머나먼 미국 땅에서 손주가 자신의 음식으로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준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그릇의 국물이 얼마나 멀리까지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머나먼 한국의 할머니부터 미국 병원의 환자까지 그 모든 사람이 따뜻한 국물 한 그릇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난 15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전자제품이나 잘 만드는 먼 나라쯤으로 여겼습니다. 그 나라의 음식은 맵고 자극적이라 환자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단정했죠. 얼마나 어리석은 편견이었는지요.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가 사랑하는 음식을 만들어낸 나라. 아픈 사람을 먹이는 그 따뜻한 마음을 전 세계 식탁으로 퍼뜨린 나라. 저는 그 나라를, 그리고 그 나라가 키워낸 준이라는 청년을 너무도 쉽게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그리고 그 틀림을 깨닫게 해준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한 사람의 편견이 무너지는 데는 거창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국물 한 그릇, 그리고 그것을 정성껏 끓인 한 청년의 진심이면 충분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음식은 마음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한 그릇에 따뜻한 국물이 무너져가던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웠듯이 정성이 담긴 음식은 그 어떤 약보다도 깊은 곳에서 사람을 살립니다. 그 진리를 저는 한국의 작은 도시락 가게에서 영어도 서툰 한 청년에게서 배웠습니다. 한때 식량을 원조받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아픈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음식을 전 세계에 나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뿌리에는 거창한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아픈 이를 위해 정성껏 솥에 불을 올리던 수많은 할머니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음식을 볼 때마다 그 손길을 함께 떠올립니다. 오늘도 저는 병동을 돌며 환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음식이 드시고 싶으세요? 어릴 적 가장 그리운 그 맛이 뭐예요? 그 질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고 싶은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시작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던 따뜻한 삼계탕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데이터와 매뉴얼만 믿던 한 영양사의 단단한 고집을 그 작은 국물 한 그릇이 조용히 녹여낸 겁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 미국인 영양사에 굳게 닫혀있던 마음을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열어준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